안녕하십니까. 최후의 북미 대결전. 오늘은 그 평안방 시민회의 한성 대표님과 함께 최후의 북미 대결전이 지금 임박해 오는 과정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갑자기 대북 확성기를 갖다가 전면 재개를 갖다가 허용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오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린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입니다. 네, 저는 평안방 시민회의 한성 대표입니다. 네, 그럼 PPT를 보면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탈북 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 또 거기에 맞서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그저께 용산까지 떨어졌다네. 예, 이어서 그 지금 유엔 사령부에서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를 했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특히 이후의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에 대한 전면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던 게 처음에 우리가 1차 그 소위 말해서 도발이라고 했을 때 쟤네들이 이제 그 풍선을 갖다 제기하자 이쪽에서 윤석열이가 그 강력한 그 확성기를 제재를 반격을 이제 확성기 방송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유엔사에서 한 2시간 만에 이제 못하게 해서 이제 2시간 정도 하다가 이제 바로 그 내렸죠. 그래서 이거는 유엔 사령부가 더 이상 우리 뭐 남북 간의 긴장을 또는 뭐 이 군사 도발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판단했는데 이게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분명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굉장히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건데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또 8월 달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큰 규모로 좀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사령부가 승인 혹은 지시하게 된 대북 확성기 전면 재개를 둘러싼 이전의 역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주목될 만한 것이 김여정 북한 그 부부장의 담화가 있었잖아요. 이때 새로운 대응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그 탈북 단체들의 대북 삐라살포에 대한 대응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총 10차례에 걸친 살포가 있었더랬죠. 그러면서 김여정 부부장이 계속 삐라살포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 이 새로운 대응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런 새로운 대응과 관련해서 바로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죠. 그 대통령실이 비행 금지 구역인데 바로 여기에 그 풍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죠. 그것이 쓰레기가 아니라 뭐 예컨대 뭐 생화학 무기랄지 아니면 뭐 그런 무기랄지 이에 대해서 비꼬는 걸로 윤석열 각각께서 좋아하시는 술이랄지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게 정확하게 대통령실에 떨어뜨린 것이 새로운 대응의 한 뭐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릴 정도인데요. 지금 현재 대남풍선 그 살포 사건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이 혹은 유엔 사령부가 하는 대응이 바로 그 대북 확성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확성 총 40곳이에요. 지금 제가 정확히 수치는 잊어먹었는데 40곳인데 24개가 고정식이고 16개 정도가 이동식으로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면 재개를 했고 매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16시간 동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건데 근데 특기할 만한 것은 이에 대한 북한의 지금 그 대응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확인이. 그러니까 삐라살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그리고 행동으로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입장이 없어요. 이번에 확성기가 예. 뭐 출력이 예를 들면 좀 작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 방송 내용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시비할 게 없다든가 아니면 뭐 피해 정도가 적다든지 뭐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어떤 이유에서 그런? 그래서 이제 한간에는 그게 원래 최대 40km까지 가는 그러니까 개성까지 가는 그러한 출력을 갖고 있는데 워낙 국방부에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좀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정보를 이렇게 공개한 적이 많아서 이거 한 1km 정도 출력을 줄인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죠. 이제 이것이 북한에 큰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대북 비라 사건처럼 저걸 대응을 할 건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자, 그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했던 새로운 대응, 김여정 부부장의 새로운 대응이 무엇일 것이냐에 대해서 신원식 국방장관이 그런 전망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대북전단 날리는 남측 장소를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를 엊그저께 일본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밝혔었는데요.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얘기를 하죠. 새로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약간 간헐적으로 징후가 보인다고 하는 지뢰 매설을 하고 그다음 무인기 전단을 북한은 살포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른바 전파 교란 뭐 GPS 전파 교란은 북한이 간혹 써왔던 이제 방식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파 교란으로 대응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공격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원식 장관의 그 전망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특히 그 새로운 대응이 그 대북 확성기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는 왜 대북 비라 살포를 막지 않고 있는가? 그 타베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그 대북 단체들의 탈북 단체들의 대북 비라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고는 했었지만은 그것이 접경 주민이나 하는 사람 안전을 위협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성은 분명히 붙였거든요, 대법원에서. 근데 이것이 아니어도 그러한 그 대북 전단을 살포를 규제할 수 있는 가능한 법률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하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유수면법이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 듣죠. 저도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뿐만 아니라 가령 뭐 쌀들을 페트병에 담아서 막 이 북으로 가는 그 조류에 따라서 막 하곤 하잖아요. 이거 충분히 폐기물 배출 관련 법으로 그냥 공유수면법인데 이걸 그 제재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핵심적으로는 항공안전법 127조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행 제한 구역에 그런 비라 살포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돼요. 그렇지. 예, 근데 전혀 안 받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일부러 막지 않는가? 이것은 그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지금 뭐 윤석열이 알다시피 지금 지지율이 거의 뭐 최악이고 또 지금 탄핵이 지금 이제 논란이 지금 청문회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정치 평론가들에 의하면은 곧 뭐 탄핵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뭐 얼마 올해 1년 안에 탄핵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젤렌스키라든지 뭐 네타냐후나 이런 놈들 보게 되면은 전쟁만이 유일한 자기네들이 그 정권을 유지하는 그 수단이기 때문에 뭐 전쟁은 아니더라도 남북 간 긴장 또는 도발을 유도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할 자기 정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지금 다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래서 뭐 아까도 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제 김 교수도 이렇게 지적을 했듯이 초창기 때는 대북 확성기 제동을 폴 캐머라 유엔 사령관이 신원식 장관을 불러서 하지 마라.
그럴 때 이제 그 SNS 누군가 올린 걸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굉장히 대북 확성기를 제기를 하게 되면은 북이 그 공세적으로 대응을 할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엔사도 상당히 겁을 먹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저기 나온 말대로 하게 되면은 니네들만 맞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맞는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런데 결국 대북 확성 전면 제기를 승인했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후의 정세를 봐야만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확성기 전면 제기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분명하게는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이러한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난 2015년도 대북 확성에 관련해서 사실상 한반도에 전쟁이 날 뻔했던 그러한 정세가 조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정세와 비교를 해가면서 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8월 4일 목함 지뢰 사건에서부터 2년 뒤에, 정확히 2년까지는 한 1년 반 뒤에 박근혜가 탄핵을 당하니까 그 전반에 그러한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의 정세가 지금 정세가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대목이 핵심인데, 자, 한번 살펴보죠. 8월 4일 날 15년 목함 지뢰 폭발 사건이 그 파주, 그러니까 DMZ 경계선 근처에서 그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는데, 북에서는 이거 자작극이다 얘기를 했었고,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북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물에 의해서 좀 있었던 게 드러나서 비에 이제 밀려 내려왔죠. 예, 뭐 그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합참에서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통문 아래를 통해서 북한이 저렇게 설치 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은 자작극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북의 소행으로 규정을 짓죠. 근데 이게 이때까지 우리 한국 사회에 있어 왔던 그 반북 사건의 전형적인 모양새거든요. 모양새인데, 근데 그 정확히 1년 반 전에, 1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13년 말에 그때 남재준 국정원장이 송년회에서 했던 얘기가 굉장히 나중에 회자가 됐었는데, 자, 2015년 통일이 가능하다.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죽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건배사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반북 사건을 통해서 남북 간의 전쟁을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을, 계획을 박근혜 정권이 세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걸 추론하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뭐 추론이긴 하나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8월 10일 날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게 됩니다. 마치 지금 같은 비슷한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진을 제기하게 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NSC를 소집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나중에 알고 보면은 다 정해진 수순이었던 거죠. DMZ 지뢰 폭발 사건을 구실로 해서 대북 확성기를 재개를 하고, 그때 무려 11년 만에 재개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의도하고 노린 바가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자, 세 번째를 보자고요. 세 번째가 8월 20날 북을 향해서 자주포 29발을 발사를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사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사포로 사격을 했다. 근데 북한은 그때 그런 적 없다. 우리 그 고사포 쏜 적 없다. 이때 이제 그 기자들이 그러면은 북한이 쏜 그 고사포 흔적을 국방부에게 계속 이렇게 확인을 요청을 했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전혀 보여주지 않고 나중 계속 이제 기자를 막 철저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김 교수도 기자 출신 알겠지만 굉장히 막 철저하게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거는 그 국가 안보 사항이어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고사포 자국이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 현상 대표 했지만은 지금의 이제 목함지뢰 사건도 어떻게 보면 조작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포의 그 사격 그 원점 사격이 된 그것도 곡사포 사격도 허위인데 거기서 자주포를 갖다가 또 발사를 했고 예. 그렇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이제 우리 쪽에서 먼저 이 북한으로 예를 들면은 풍선을 날려 보낸 거 아니에요. 거기 맞대응에서 온 거고 또 다시 그 맞대응이 되니까 다시 우리는 이 확성기 방송을 하고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그때 똑같이 다시 이제 원점 타격을 유도했다고 하면서 이번에 또 이제 예. 자주표를 갖다가 북한으로 날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만약에 2015년도 사건, 17년 2015년 사건에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이제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 이후의 정세에 대한 좀 전망을 해보기 위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원식 장관이 공식적으로 일본 그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뭐 현재로서는 가장 그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네 번째 북한의 그 군사행동을 예고를 하거든요. 48시간 내에 확성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거든요. 8월 20일 날. 그러니까 딱 시간을 주는 거죠. 48시간 동안 철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는 진돗개 하나는 거의 뭐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때 뭐 한국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전문가들이 마침내 제2의 한국 전쟁이 발생을 하나 이런 걸로 굉장히 긴장됐던 누구 할 것 없이 진짜 한 번의 전쟁은 바로 코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올린 저 사진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 전면전이 벌일 수도 있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요. 이러한 북한의 군사행동을 예고를 했을 때 한미의 태세가 있어요. 정도를 해보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군에서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했고요. 한미연합사가 워치건 2로 격상을 해요. 보통 워치건 4거든요. 근데 3, 2까지 격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전면전에 대한 준비예요, 사실상. 그런데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당시가 바로 그 유명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세계 자랑하는 그 핵 전략자산인 B-52가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어떤 그러한 비행을 하고 있을 때였죠. 왜냐하면 엄청난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북한의 태세예요. 북한의 태세. 바로 20날 오후 5시를 기해서 전방에 준전시 상태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준전시 상태예요. 뭐 저거 하나만 봐도 전쟁하겠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면전에 대한 예고를 북한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부분이 굉장히 당시 때도 긴장을 시켰는데 어쨌거나 북의 입장에서는 목함지뢰는 반복되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고사포는 쏘지 않았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대북 확성이 하지 말라고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전면전을 예고를 하면서 포병 부대를 2배를 증원을 해서 전방에 배치를 해요. 이게 당시 뉴스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또 하나 흔히 그 서해 5도 상륙작전에 쓰인다고 하는 공기부양정을 전방으로도 배치를 하는 것들이 곧바로 그냥 확인이 되거든요. 또 하나가 그 유명한 북한의 특수부대.
흔히 특수부대가 서해 5도 점령에 사용되는 특수부대로 생각을 했는데 저 사진은 북한에서 그 청와대를 습격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걸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도 치명적인 것이 하나 확인이 되면 치명적인 거. 이거 보고 나서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하 한반도의 전면전은 피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확정을 하게 돼요. 바로 북한 잠수함 70%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항상 북한을 이렇게 살피고 있잖아요. 뭐 심포한 등등 있었던 평소 때는 북한 잠수함이 다 그냥 떠 있거나 다 식별이 돼요. 근데 70%가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작전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로 인해서 특히 이것이 확인되고 나서는 뭐 99% 전면전이다라고 그 다들 확정을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잠수함이 이렇게 출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태세를 취했는가 보자고요. 미국이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태세를 취하냐면 자 한미 연합 군사를 벌이고 있었죠. 그 다음에 B-52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전격적으로 군사 훈련 중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미 훈련을 이제 중단을 바로 중단을 해버리죠. 그 다음에 B-52 시도 중단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건 곧 미국의 패퇴죠. 전쟁을 둘러싼 북미 대결전에서 미국이 패퇴한 거예요. 꼬리를 내야지.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이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에게 빨리 협상을 해라. 그래서 그때 협상이 사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 아시안 게임에 북한의 그 유명한 황병서 등등 세 사람의 고위급이 내려와서 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잖아요. 바로 박근혜의 반북 사건이 미국의 개입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면 남재준이가 13년 12월 달에 송년회에서 2015년 자유민주주의 통일로 가자라고 했던 건배사가 결국은 그러한 전략이 폐기됐다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전쟁이나 이제 어쨌든 간에 군사력을 뭐 자기네가 그 당시 이제 우위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고, 예.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북한이 뭐 알다시피 뭐 핵무기뿐만 아니라 잠깐만, 그러니까 뒤 내용을 미리 안 보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박근혜 반북 사건이 실패하잖아요.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고 나서 당시 때 박근혜 반북 대결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결정적이고. 그 다음에 민생이 도탄에 빠졌고, 그래서 박근혜에 대한 민중들의 투쟁이 바로 2014년 11월 14일 날 민중총궐기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백남기 선생이 물대포에 맞아서 돌아가시죠. 그렇지, 이때부터 그때가 이제 11월 말 11월 중순이었구나.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고요. 근데 이제 그 전으로도 이미 그 민중궐기가 좀 있었고, 백남기 그날 내가 그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석까지 내가 그때 서울대병원까지 갔었는데, 그거는 이미 그 당시에는 그 D회고요. D회고. 예. 아니 그 백남기 그 전후에서 이미 상당 부분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요건 아마 다른 걸 거야. 아마 그 전일 거야 아마. 그죠?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박근혜 반북 사건이 8월달에 실패하고 나서 11월 14일 날 민중총궐기가 시작이 되죠. 이건 단순한 집회가 아니라 바로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직화된 대중, 즉 민주노총, 그다음에 한국진보연대 등등의 총 한국의 사회 운동 진영의 총궐기였던 것이고요. 이때부터 어쨌거나 박근혜에 대한 민중의 총공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1년
2010년 4월 20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게 돼요. 이때 유명한 게 그 김무성의 나르샤. 이때 한 122대 123인가 하나 차인가 그랬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참패를 했고요. 참패를 했고 그때 이제 김무성이 그 내부에 당시 한나라당 내부의 어떤 분열 때문에 점점 박근혜 정부는 약화가 되고 있었죠. 그러한 상황이 지금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10월 26일 날 박근혜 퇴진 운동이, 박근혜 촛불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죠. 이거는 민중총궐기로부터 시작된 그 일반 시민 대중들이 합해서 박근혜 퇴진 운동이 벌어졌던 것이고 바로 그해 9일 날 탄핵안이 가결이 되게 되고 바로 그 뒤회에 3월 10일 날 헌재가 탄핵을 인용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북 조작 사건이 실패하면서부터 박근혜 사건이 쭉 이어지는 그러한 이 상황이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을 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을 했잖아요. 이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중요한 거라서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동력은 여러 번 살펴봤던 것처럼 핵무력 강화이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세계적 반제 공동 투쟁이란 말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적 범위의 반제 공동 투쟁은 총 세계에서 4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바로 가자 전쟁 중동에서,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우크라이전, 그다음에 대만 해협을 둘러싼 중미 대결전, 그다음에 한반도 내에서의 치열한 북미 대결전인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하고도 통화를 해서 했던 얘기가 바로 끝내겠다 전쟁. 그 다음에 네타냐후하고도 그저께 통화를 했어요. 그저께인가. 바로 끝낸다. 이게 이제 미국의 패턴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거나 이게 세계적인 범위의 반제 공동투쟁이 미국의 패권 몰락을 가속화하는 외부적 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동력인데 자, 북한에서는 바로 대미제압 굴복 전략의 방식을 2가지 설정을 합니다. 바로 전쟁 주정론.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반제 평화 전략을 통해서 못하게 하는 걸 통해서 평화적인 방식으로 연착륙 방식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성을 제압 굴복시켜내는 것이 전쟁 주정론이라 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지난 2016년 7차 당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의 통일대전, 전쟁을 통해서 바로 미국을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2017년 8월 9일 날 김락겸 전략사령관이 괌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은 2년 전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통해서 핵 선제 타격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마침내 작년 말과 올해를 거쳐서 만일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이 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을 점령 편입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언을 했고요. 이것이 이른바 그 전쟁 주정론의 반대 방식인 한국 편입론을 공언을 했죠. 이것은 바로 미국을 제압 굴복시키는 그러한 비평화적 방식, 미 본토를 전장을 하는 것을 전략으로 내용을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을 완성을 했어요. 자, 이러한 대미 제압 굴복 전략의 완성에 따라서 대남 적대 전략을 수립을 한 거죠. 남북은 적대적 교전국 관계다. 따라서 바로 대남 적대 전략은 대미 제압 굴복을 따르는 민족 자주화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명확히 갖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박근혜 탄핵당한 그런 뭐 대남 확성기, 대북 확성기 때와는 정세가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더 엄중하다고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북은 지금 일반적인 두 나라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이국가론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일본과도 우리가 이국가잖아요. 미국이 이국가고 뭐 이스라엘과도 이국가고 근데 그러한 이국가가 아니라 적대적 교전 국가라고 하는 여기다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했을 때 만일 미국이 혹은 윤석열 정권 전쟁을 걸어오면 이라고는 전제를 깔고 북한은 뭐 한두 번이나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첫 발부터 핵무기를 쓰겠다고 한 거예요. 첫 발부터. 두 번째, 이 전쟁을 걸으면 전면전이다. 그리고 전면 평년 수복 그리고 편입을 해버리겠다. 세 번째,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은 미국에서 어떤 것도 안 하는데 미국이 개입을 하면 미 본토를 타격해버리겠다라고 공문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박근혜 때 그 대북 확성기로 인한 남북관계 긴장 때는 그냥 그런 식으로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이때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천만한데 예. 얘네들이 예. 그 뭘 믿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 지금 이러한 그 도발을 유도하네 그죠? 그거는 우리가 뭐 쉽게 전망할 수가 없고 이후의 정사를 봐야만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논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하나 짐작되는 것은 있어요. 뭐냐면 이 얘기를 이 대목과 좀 크게 관련이 없는 거긴 한데 지금 한동훈이가 그게 됐잖아요. 대표가 됐잖아요. 한동훈이는 보수 검찰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놨고 그 전략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의 실정이 이재명으로 가지 않고 자기 위상을 높이는 데 오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바로 윤석열의 실정이 윤석열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데는 사발적으로 막을 거라고 봐요. 이런 데서 남북관계의 어떤 그런 일정한 긴장이 필요하다. 이 긴장을 조성하는 용으로 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만일 윤 정권이 그러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수립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위기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 사건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복 사건은 윤 정권의 무덤이 될 공산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윤 정권의 무덤이 되는 과정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 대목에서 예. 지금 왜 이 시기냐면은 예. 알다시피 지금 미국이 지금 대선 선거 중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가 만약에 그 집권하게 되면은 김정은하고 수교도 하고 아주 좋은 친구라고 서로 지금 할 정도로 이 남북 간에 이제 상당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예? 트럼프가 그 돌아와서 완전히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는 그 남북 간에 이제 이런 평화가 이제 올 수밖에 없고 그렇다 그러면은 트럼프 집권하기 전에 빨리 일단 일을 벌려서 예? 남북 간의 어떤 또는 북미 간의 이런 그 대결로 물귀신을 끌어올라고 하는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 김삼민 교수의 그러한 그 분석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뭐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그런 한 건데요. 어쨌거나 그것은 뭐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국의 그러한 전략은 유엔 사례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일에 반복 사건을 일으키는 순간 윤 정권은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이렇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국민들이잖아요. 애국자잖아요. 따라서 그래서 어쨌거나 전쟁은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응?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든 윤석열이 어떤 생각을 갖든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든 좋다고요. 근데 우리의 입장, 국민들의 입장은 진짜 애국하고 애족하려고 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전쟁을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주마다 촛불행동에서 그 탄핵 촛불 들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고 있는 것이 탄핵이 평화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이 위기 탈출을 위해서 전쟁 위기 조장을 하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하자는 고를 높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핵이 평화다라고 하는 고를 진짜 목숨처럼 들고 있어요. 목숨처럼.
저는 김 교수도 저도 이 대목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마침내 그러니까 내일 하게 되는 게 100차 촛불 대행진이에요. 자, 99차까지 거의 145만 명의 탄핵 청원이 그 성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바로 내일은 100차 촛불 대행진이에요. 내일이 7.27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100차 촛불 대행진이고요. 내일이 6시 시청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탄핵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탄핵하자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높여야 될 시기예요. 그래서 내일 김삼인 교수도 아무리 중요한 술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폐기하시고 내일 꼭 그 시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으로 전쟁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거, 찐 민주정부를 세워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오늘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결국 이제 윤 정권이 지금 자기 무덤을 나는 파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도적으로 지금 북한이 핵 무력을 갖다 지금 이미 완성을 하고 트럼프조차도 핵 많이 가진 자하고 친하게 지내면 좋다. 그래서 아주 이런 식의 그 김정은에 대해서 그 러브콜을 갖다 보내는 상황에서 이 도발을 통해서 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거는 그야말로 파멸이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최후를 갖다가 맞을 걸로 난 보이는데 그 윤 정권에 대해서 한번 충고를 한다면 어떤 충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북 확성기 그다음에 목함 비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그 긴장을 조성을 해서 정치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합리적이지가 않잖아요. 다 꼼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뭐 결과적으로는 전쟁이 안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나에게 너무 좋은 일이었으나 항상 미국도 이런 반북 정권들도 합리적으로만 접근하면 전쟁이 안 나요, 사실상. 근데 합리성을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요청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때까지 윤석열 정권이 걸어온 길을 보게 되면은 그 합리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농담 삼아서 지금 윤석열 정치는 검찰 독재 정치가 아니다. 친미 정치가 아니다. 친일 정치도 아니다. 그럼 무슨 정치냐? 술 정치다. 이런 그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진짜 정치가 개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까딱 잘못해서 그럼 반복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일단 0.001%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 정권은 지금까지 하는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윤정권 모든 상관없이 어쨌거나 전쟁을 막자.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그 술 정치를 하고 있는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이후에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전망하는 것보다도 우리 진짜 애국적인 국민, 진짜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기본 임무가 아닐까라는 걸로 저는 그 아까 물었던 거에 대한 대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윤 정권이 지금 뭐 어떤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그 이념적인 아니면 뭐 정책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하겠다는 것도 없고 단지 자기 위기에서 지금 탈출하자는 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정권을 더 이상 놔두게 되면은 그야말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더 고조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탄핵만이 평화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조기 탄핵만이 평화다. 오케이. 두 번째, 김삼인 교수와 한성 대표는 내일 6시에 시청에 나간다. 이 두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제가 할 테니까요. 두 번째는 네. 김 교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기 탄핵만이 평화다. 자, 광화문에서 우리 예. 모두 모여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평화를 이룹시다. 예. 예, 이상 저는 열린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입니다. 예, 저는 한성이었습니다. 예, 다음 금요일에 하겠습니다.